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인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차량들도 이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오늘 아침에도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주말 내내 한파가 이어진다는 예보니까요. 큰 추위에 대비해서 미리 차량 점검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 방면입니다. 탄천 2교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때문에 장진아들목 이전부터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성산램프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는 남아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밀리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안양 쪽으로 고척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로 아직까지도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통일로는 도심 방면으로 아직까지는 큰 정체는 없습니다만 홍제 사거리에서 독립문역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까지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종로 도심 쪽으로도 용두동 사거리부터 동미암역 구간 지나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과천대로나 동작대로 상황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 정말 신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다우존스 또 상승을 해서 또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6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양적 완화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된 데다가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26일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2.21포인트, 0.75포인트 올라서 75% 올라서 16,479.8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1%, 나스닥 지수는 0.27% 뛰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 들어 50번째, 또 S&P 500 지수는 44번째 그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날 발표된 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정부 전주 대비 4만 2천 건이 감소한 33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34만 5천 건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증시의 강한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만을 돌파할 것이다. 벌써 이런 섣부른 예상이 나오던데, 이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광물, 곡물들 값 이게 뚝뚝 또 떨어지고 있군요. 네, 올 한해 그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그 원자재 투자자들은 악몽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UBS 그 원자재 지수는요, 연초 대비해서 약 10% 하락해서 1992년에 그 지수 산정을 시작한 이래로 네 번째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값, 석유 등의 에너지값은 올라간 상황인데요. 안전자산인 금은 등 귀금속은 그 주식시장과 달러 강세로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값은 30% 가까이 떨어져서 1984년 이후에 최대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니켈과 구리, 철광석 등의 그 산업용 금속의 값도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이는 그 투자 수요 감소에다가 수압 파쇄 기술 등의 그 기술 혁신과 그 투자 이 광물 채굴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들의 생산량은 2000년과 비교하면 거의 50%에서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중반에
톤당 5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그 니켈 값은 현재 14,000달러 이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탕도 올 초 대비해서 14.3% 떨어지는 등 옥수수와 밀 등 농산물, 농식품 가격도 출렁였는데요. 투기 수요 감소에다가 풍작으로 인한 공급 확대 등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지속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는 우리 경제인데, 이 우리 경제 그 성장률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 중점을 물가보다 성장에 맞추겠다고 밝혔죠? 예,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그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한연은 여기서 그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그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물가와 성장의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또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만큼 경기 회복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선진국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 경영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요. 우리 경제도 여전히 저성장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예, 마트 강제 휴업법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죠?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그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옛 그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청구한 그 헌법소원 사건을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현재는 그 이마트 중이 주장하는 그 기본권 침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처분을 내렸을 때 발생하는 건데,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서 기본권이 곧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각하 결정은 직접적인 판단을 내려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는 성격이 달라서 앞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예, 어떻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미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 때문에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터라 이번 물티슈의 유해 성분 검출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최예용 소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번에 그 물티슈 30개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3개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는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예. 정부가 이제 방향제다 또는 물티슈다 이런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그런 점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 지금 나온 얘기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정부 여당 소속인 그 새누리당의 그 이종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이번에 다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물티슈와는 달리 아기들을 위한 아기 전용 물티슈에 이 유해 성분이 많다면서요? 물티슈는 기본적으로 살균 성분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게 돼 있는 제품인데요. 예. 그 아이들이 쓰는 그런 아기 전용인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민감한 피부와 그런 취약한 그런 생물학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그런 물티슈에는 훨씬 더 그런 안전성이 재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뭐 유아용 또는 어린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유해 성분이 덜 나오거나 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예. 다 비슷합니다. 이 물티슈에 살균성 성분이 뭐 필수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유해 성분이 그러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티슈라고 하는 제품의 특징이 이게 한번 사용한 다음에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피부에 그대로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품 사용 부위가 입이나 손, 뭐 이런 이제 화학약품에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런
때문에 이런 편리함 또는 위생적 필요에 의해서 그 영유아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이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예. 화장품 원료나 안전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 가정용품, 일반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공산품으로 처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물티슈 제품이 조금 더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최소한 화장품 원료 기준에 따라서 물티슈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유럽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오늘 참 중대한 그 내용인데요. 예, 저도 모르고 있었군요. 예. 이 가습기와 달리 물티슈가 이 코로 흡입되지 않고 피부에 닿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해 여부에 대해서 입증한 바가 없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영남대학에서 줄무늬 물고기 대상으로 유해성을 실험하니까 어제 그 TV 화면에 이게 다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해하다는 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물티슈 20번 접촉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멜라닌 색소가 3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 결과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이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물티슈 성분이 피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 물티슈의 사용 용도가 피부에 쓰는 거지 이게 호흡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그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인식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대학교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피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그리고 특히 물티슈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예. 시사점을 줍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인체 영향, 인체 독성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안전 검사를 한 뒤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시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주의해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그 사용량이나 사용 빈도를 조금은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 물티슈 제품이 현행법을 피해서 출시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조차도 일반 그 생활 공산품으로 취급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물티슈 같은 거는 뭐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이게 정부가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스프레이 제품들, 방향제, 물티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TF를 꾸려가지고 모든 생활화학용품 중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해당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니까 절반 정도밖에 제공을 안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사실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그 뒤로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이죠. 예.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여러 가지 물티슈가 팔리고 있는데 지금 유해 성분이 첨가된 상품이 있을 것이고 첨가되지 않은 상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소비자들이 물티슈를 살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현재 이거를 제기한 이종훈 의원실에서조차 문제가 된 23개 종류의 물티슈의 구체적인 이름, 회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7, 8월에 그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티슈 제품의 상당수가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에 이 성분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어떤 그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용량과 사용 빈도를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지금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이번 주는 특집으로 올 한 해를 이슈 중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외교 안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안보 문제, 빈부격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휘발성 높은 이슈죠. 예, 그리고 올해 유난히 안보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성택 청해까지 북한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상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이슈 점검, 먼저 한양대 정치학과 김경민 교수 전화 연결하고, 예, 뒤이어서 고려대학교 유호일 교수 시도대에 모셔서 의견 듣겠습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올 한 해 우리 정부 외교안보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외교는 대통령께서 주도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예. 미국 가서 수려한 영어로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대통령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과거보다 유연하게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마련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이나 동남아 그러한 외교도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한일 관계는 여전히 냉각 상태에 있습니다. 예. 부분에 대해서도 동안에 외교 관계자라든가 전선에서 한일 관계 복원을 노력하는 일본인 중국 대사관 예.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좀 할 것은 다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두 가지 숙제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실험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그러면은 마음을 열고 역사 문제는 직시하며 또 한 곳의 이슈로
보고 나가되 한일 관계를 복원해서 동북아의 지금 군사 긴장 관계 이거를 해결하는 그러한 선도적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아베가 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바람에 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예.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 냉각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 관계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예, 우리 그 정부가 외교 순위를 이 미일 중에서 미중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아베 총리가 지금 들어서 1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베 총리가 정경화의 가속화를 내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고도 실제로 신방위 계획 대강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해병대로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정구비기 2개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23 6척에서 8척 체제로 나가고 33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나가고 끊임없이 그 군비를 증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제 독도 문제, 예. 독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측면 하나고 또 역사 교과서 왜곡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가 쉽게 복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만행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과연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심을 세계는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미국이 이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한미 동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 여기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세하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일본에 기울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동맹 앞으로 삼각 안보동맹 이 문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각자의 동맹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일본이 변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다시 또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독도 문제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한국이 그 부분에 동의는 하지 않겠지만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정상회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하면서 협력하는 부분에 협력하자라고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린치핀 자체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최후의 린치핀은 미일동맹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현재 린치핀은 한미동맹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 우선은 북한 핵 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한국이 얼마나 동조를 해줄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전번에 존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연설자께서 연설할 때 배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연설을 갖다가 와이튼에 앉아서 쭉 지켜봤습니다. 네. 지난 60여 년 이상 동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지켜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달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한국이 됐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이 성김 주한 미국 대사 아니냐 하면서 그 강의중에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물론 부통령이지만은 굉장히 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동안에 안보적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그런 미일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일본 그 아베 신조 우경화 뭐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 이걸 일시적인 그 트렌드로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정권과 상관없이 일본의 우경화 이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의 뜻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베가 이제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보수 세력들을 챙기기 위해서 어저께 무리수를 두었는데 만약에 일본에도 그 양식이 있는 그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상당 부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부모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다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이 아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아베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계속 그 아베 행동에 제동을 걸다 보면은 국민들이 식상하다. 아베 내려와라. 그러면 일본은 이제 의원내 억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임기를 못 채우고 또 이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아베 개인이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한 평화헌법 개정까지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끝으로 짧게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일본이 그 보통 국가로 변신하고 헌법을 개정하겠죠. 그리고 재무장을 하는 것은 이제 명약 관하에 보이는데 일본이 재무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안보 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문제잖아요. 북한이 중국이 카디즈라고 방공 11구역 확대하고 나니까 예. 우리가 벌써 이지스함 대책에서 6척 체제로 가겠다고 해서 1조 5천억 원짜리 세대 구입하겠다는 일단은 발표했지 않습니까? 건조를 했다고. 그랬죠. 그것만 해도 지금 말이죠. 노인복지에서 애들 돈도 지금 모자라서 날린 판에 일본 이지스함 6척 체제에서 8척 체제에서 늘리니까 우리 이지스함 늘리고 잠수함 16 체제 20척인데 우리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 한정 없잖아요. 이런 점들이 한국 안보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경제적 부담과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서 이 한중일이 앉아가지고 군비경제의 국면으로 가지 말자. 평화, 그다음 번영을 누리는 정부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파인데 아베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양대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예, 연말 특집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예, 장성택의 실각과 채용으로 북한의 권력 지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우리 안보도 위험성이 높아졌는데요. 예, 오늘 올해 이슈를 점검하는 정말 마지막 시간이군요. 북한 권력 지형 변화가 가져온 우리 안보 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일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유난히 안보 이슈가 많았습니다. 작년 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올 2월 12일은 3차 핵실험, 그리고 또 잇따른 전쟁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산가족 상봉 중단, 뒤이어 이제 장성택 채용이라는 큰 뉴스가 터졌는데, 올 한 해 안보 문제 총평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안보는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 북한이 그 은하 3호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요.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는 이제 3차 핵실험.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제 핵 보유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그 핵 무력을 가지고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첫 번째 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그 키 리졸브 훈련할 때 북한이 이 남한이나 또는 그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한 위협의 그 수위로 보면 뭐 최종 파괴라든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핵
폭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그 대응 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수위가 높았다. 그래서 올해 안보는 상당히 그 기존에 지난 정전 60년 동안 가장 그 위험한 그런 시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한미 공조 그리고 한중 간의 긴밀한 전략적 협조 관계로 비교적 무난히 잘 넘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장성택 채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언론에서 여러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군부와 이권 다툼으로 보는 설이 대두가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장성택 처형의 가장 큰 요인은 뭐 이권 다툼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저희들도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장성택은 사실 그 당의 그 행정부장으로서 지난 뭐 크게 보면 한 40년 동안 막강한 그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고 또 관련된 그 이권을 그동안 이제 성군 정치하에서 군부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그 이권, 예컨대 북한의 지하 자원을 중국에 판매한다든지 수산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 당으로 가져오면서 그 중심에 이제 장성택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이권을 가지고 그 행사하던 그 군부에서 반발을 했고 이 양측의 그런 이권 다툼의 정점에 역시 이제 그 수령인 그 김정은이 조종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을 이제 전격적으로 처형하게 된 그래서 군부가 다시 이제 그 이권을 차지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장성택이 처형되자 북한에서 이 유일체계가 확립했다. 이게 이제 외부적 판단이었는데 그 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군부 강경파가 장악을 했고 이 김정은은 이제 백두혈통의 그 상징적인 존재로 그냥 남겨놓았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북한 체제는 이 수용 중심 체제고 그것을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면서 확립이 되어 왔기 때문에 비록 이제 김정은이 나이가 30살 그리고 이제 집권한 지 만 2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역시 그 수령이라는 지위는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체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군부가 입장이 좀 더 강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 군부가 김정은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뭐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김정은을 정점에 놓고 그 밑에서 이제 충성 경쟁 또는 그 밑에서 이권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또 이 북한을 거의 광신도 집단, 이 교주를 모시고 있는 광신도 집단 뭐 이거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유일 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 이것이 뭐 헌법이라든지 당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뭐 광신도 집단보다 더하죠. 만약에 이 그 10대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뭐 가차없이 처벌. 이번에 그 장성택 처벌도 바로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처형을 한 것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 그 40년 전에 김정일이 후계자가 됐을 때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을 그 확립했고 이번에 또 다시 금년도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외에 어떤 그 후계자, 어떤 그 이인자도 두지 않는 그런 아주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 체제를 확립했다. 이런 집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을 그 교주라고 봤을 때, 그 아래 이 북한의 실권자는 누굴까요? 일선에는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그리고 이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등장했던 조윤준 이 두 사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국가안전보위부나 조직지도부 북한에서 가장 막강한 그 기관들이고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실권자라고 뭐 김정은 다음에 누가 그래도 가장 김정은에게 중요한 그 보고를 하고 또 결정할까 이렇게 본다면 역시 지금 군의 총정치국을 맡고 있는 최영해가 사실상 김정은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밑에 이제 뭐 김원홍이라든지 또는 뭐 조현준 그리고 뭐 군부의 그 총참모장 그렇습니다. 총참모장이나 이제 인민무력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이 군부의 최영해, 이영길, 장정남 이 라인 또 이 실세 라인으로 봐야 되겠군요. 이 장성택 채용이 그 사실 우리 정보 당국의 개가 아닙니까? 이 조선중앙TV 정치국 그 확대 회의를 그 보도를 하면서 이 장성택이 채용됐다는 그 보고를 했던 우리 국정원 보고가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북한이 왜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2인자 채용을 공개적으로 보도를 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이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소위 그 인적 네트워크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조리 그 드러내서 처형하게 된다면 비공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성택을 본보기로 또 이렇게 아주 그 공개적으로 일종의 그 망신일 수도 있고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처형함으로 해서 나머지 그 추종자라든지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벌백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이후에 뭐 몇 사람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처형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처형이 되겠죠. 그러나 그 규모는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성택의 이 공개 처형이 워낙 그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감히 그 장성택을 추종하거나 앞으로 그 김정은 리더십의 영도 체제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드러내면서 이렇게 처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 북한 권력정이 바뀌면서 이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발적인 도발이 이제 염려된다는 얘기인데요. 군부 강경파가 또 섣부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성택이라고 하는 가장 그 김정은으로 볼 때는 믿을 만한 그 후견인을 처형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북한 내의 그 권력 그 구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1인 중심의 수령 영도 체제지만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그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책의 어떤 성공 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점점 더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부 강경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잘못하면은 처형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과잉 충성 그렇게 되다 보면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또는 돌발 사태 예기치 못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핵무기라든지 또는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이런 그 위험한 무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이것이 자칫 이제 돌발 사태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그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김정은의 이복 누이 김슬송의 존재를 계속 거론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고모 김경이 건재했다고 그 우리 국정원은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일가들 특히 김경희가 그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김경희가 김정은 그 체제의 안착에는 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예. 뭐 김경희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그 동생이었고 또 김일성의 유일한 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김경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만큼 또 김경희는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려고 하는데 상당한 그 공을 들이고 있다. 비록 자기 남편인 장성택이 처형이 됐지만은 김경희는 그런 면에서 뭐 권력 기반이라든지 뭐 건강이 허용하는 한 김정은 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뭐 계속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장성택 측도 김경희가 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김경희가 동의하지 않고 장성택을 처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성택에 대한 죄목을 듣는 과정에 뭐 여자 문제라든지 뭐 각종 그 비리 이런 것을 굳이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김경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쌀 수는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뭐 김경희의 최종 그 어떤 허가라고 할까요? 그 추인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재개 조치 이게 이제 지난 여름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 장성택 처형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남북 경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두 가지로 역시 이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아직은 뭐 확실한 그 전망이 나올 수는 없는데요. 장성택이 비교적 그 개혁 개방에 관심이 있었다면 개성공단 문제가 일정한 정도 뭐 숨고르기 어떤 그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장성택을 처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 뭐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을 지켜보면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법 제도를 북측이 보다 더 성의 있게 나오면 앞으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거나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삼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제약적인 요인이 나타난다면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 상황도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역시 개성공단이 북한 체제의 장래,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핵 경제 병진론을 계속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 중요한 업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당분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와 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판단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역시 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우다웨이 중국 대표가 지난번에 육자회담에 대해서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는데 이번에 장성택이 진행되면서 이 중국이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택 판결문에 석탄 팔아먹은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쾌감을 중국도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론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육자회담 전망이라든가 중국이 북한 태도, 북한을 대하는 태도 이 바뀔까요? 일단 중국은 이번 그 장성택 그 처형에 있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성택은 그동안 뭐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중국과의 어떤 그 연결 통로로서 핵심 인물이었고요. 또 지금 뭐 석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탄뿐만 아니라 황금평 개발이라든지 또는 나선이라든지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 대외 그 투자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전격적으로 처형된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있어서 이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뭐 누가 봐도 명확하게 중국과의 그 거래를 상당히 그 불만스러운 표현으로 또 그것을 죄목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은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뭐 북한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이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정한 정도 그 불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육자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예, 이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북한 사회 동요가 커질 경우 이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제 앞으로 관심사인데 특히 금강산 관광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화 이것이 이제 5.24 조치와 연관되어서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 이 대북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튼튼한 안보가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가 어디로 갈지 또 그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그 도발, 특히 대남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산가족이라든지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열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책 변화를 함께 이렇게 감안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역시 이제 북한이 어떤 정책 그 방향을 갖고 접근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외교안보 이슈 점검 올해 마지막 이슈 점검이었습니다. 북한 문제 현안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유호일 교수 시도에 모셔서 직접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이 밝힌 건데요. 다들 동물보다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물 중 일부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긴팔 원숭이는 20여 가지의 다양한 소리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코알라는 흉부의 분비기관으로 자신들만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연구팀 사니오티스 박사는 어떤 동물들은 인간보다 인지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면서 우리가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과 다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인간이 동물보다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들은 굶주리지 않으면 남을 조금처럼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는 것과는 상관없이 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